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 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도 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8월 19일 목요일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소문을 들으니까 고란 네. 대표님이 코인 투자로 조금 돈을 버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투자라고 하기보다는요. 예. 제가 일전에 청산을 당할 당시에 예. 이 스테이킹을 시켜놔서 청산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자산이 있었는데요. 그 자산 가격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스테이킹이 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코인을 여기다 이제 묶어두고 일종의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풀려면 20일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약간 네.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 자산이 많이 올라서 좀 약간 그래도 마음이 투자는 따뜻해졌습니다. 아니네요. 하여튼 어쨌거나 돈을 좀 버셨네요. 그래도. 네네네. 예. 아직 근데 팔진 않았기 때문에 예. 미실현 이익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기분 좋은 예. 당연히 기분으로 다행히. 예, 네.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코인 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 일단 키워드를 좀 준비해 오셨죠? 예,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별로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코인 거래소의 운명 어쩌나. 둘째는 아크는 팔고 타이거는 산 것.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런 네. 얘기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김범수. 네. 차세대 먹거리는 블록체인. 네. 자, 이 이슈들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슈를 격파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코인 거래소 운명 어쩌나. 예. 이건 어떤 얘기죠? 예, 사실 특근법 신고 수리 기한이 9월 24일이잖아요. 네.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금융당국이 6월 15일부터 한 달간 거래소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예. 이게 있어야지만 신고를 할 때 그 자격 요건이 되거든요. 네. 요걸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거래소죠. 33개를 컨설팅 33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컨설팅을 신청한 곳이 25개가 있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한번 이렇게 봐주면 아무래도 진짜로 본 시험에서 예비 시험을 한번 보면 본 시험에서 뭔가 통과율이 높아질 테니까. 컨설팅이 그런 거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해서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래 난 4대 거래소는 빼고 나머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4대 거래소를 포함해 아무 데도 곳도 없다. 없었다. 예.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금융당국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이거였던 것 음. 같아요. 신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했을 경우에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횡령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거래가 되지 않거나 9월 25일 이후에 현금 인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ISMS 인증을 획득했어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한 달 남았으니까 그동안 네. 좀 보완을 해가지고 어쨌든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걸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금융위원회가 일종의 이제 경각심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그 신고 수리 요건 중에 사실 그 자금 세탁 관련한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근법의 취지 자체가 워낙 자금 세탁 관련된 거니까. 근데 사실 자금 세탁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금 세탁 관련한 전문 인력과 그 FDS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걸 다 갖춰야 되거든요. 좀 세게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세게 봐가지고 아마 그 네 군데 다 안 됐던 건데 아마 실제로 라이센스 받을 때는 그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지키면 되거든요. 법에는 자금 세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건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완전히 문을 닫거나 이런 일은 그러진 않을 없을 텐데 가능성이 이제 있군요. 금융위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음. 조심해라 이용자들. 계속 하는 얘기예요.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약간 위험한 거래소는 이용을 좀 하지 말아주십사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좀 당부인데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신고를 못해도 완전히 문을 닫는 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예. 그게 약간의 일종의 여지를 좀 줬습니다. 음. 지금 현재 실명 계좌가 있어야지만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실명 계좌를 은행에서 안 내줍니다. 뭐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지금 현재 금융위가 파악한 거로는 한 8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 가운데 지금 4곳 빼고는 다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나 많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요. 일단은 원화 거래를 하지 않으면 실명 계좌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그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 이용해 보시면 BTC 마켓이라고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는 거. 그러니까 코인끼리만 거래하는 그런 건 가능한 거죠. 그거는 원화 예. 은행에 실명 계좌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 80여 곳 가운데 계속 사업 의지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실명 계좌를 못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아마 코인 BTC 마켓 위주로 오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후에 은행 실명 계좌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는 건 아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근데 지금 뭐 금융이나 아까 뭐 한 80개 정도 얘기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꽤 많다고 그러던데요. 300여 곳이 예.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그래서 뭐 확인해 보면 홈페이지가 사라졌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80여 곳일 것 같고 이 80여 곳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한 30개 정도만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가운데서도 또 살아남을 거래소가 몇 개나 될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지금 그렇고 또 그 해외 거래소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도 지금 뭐 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어떤 거예요? 사실 이 그 금융위가 발표한 컨설팅 결과보다 이게 더 약간 더 투자자들한테 더 와닿는 부분일 텐데요. 특검법을 보니까 제6조 2항에 역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간과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이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외조 그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 특검법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지를 어떻게 판가름하느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원화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낸스가 요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3일 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13일 저녁 8시부터 원화 거래, 원화 결제 옵션, P2P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현지 규제에 부합하고자 자산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서 보면 현지 규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특검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이낸스 그럼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글로벌 1위 거래소인데 사실 뭐 어디 본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다른 최근에- 나라의 금융당국들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도 음. 바이낸스도 영업하지 말아라 하고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네덜란드가 바이낸스 너네 네덜란드에서 영업하지 말아라라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요. FTX, 바이비트, 게이트.io 등도요.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했고 15일에는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프론트 여기도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한국어 서비스가 사실 이렇게 되면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처벌한 조항이지 이용자를 처벌한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럼 사업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 서비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단을 해서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한국인들이 제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불편해지는 거죠. 같은 날 오늘 마침 전해진 소식이 코인베이스 저팬이 오늘 오픈을 했대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글로벌 거래소들이 들어와서 각각 경쟁을 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일종의 이제 갈라파고스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거래를 해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렇게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저기 뭐
전에 말씀하실 때는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음. 몰라서 약간 불투명하다 네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용하는 좀 이점이 있어요? 바이낸스는? 이점이요. 이게 예. 약간 아까 그 불안한 부분은 사실 대마불사 약간 느낌으로 해서 야 저기가 설마 먹튀하겠냐라는 느낌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있습니다. 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바이낸스가 구축한 생태계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네. 그 생태계가 구축돼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주로 디파이 서비스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바이낸스를 이용했는데 뭐 다른 근데 분들은 이렇게 마진을 한다거나 뭐 네, 이런 이렇게 분들도 있고요. 갑자기 근데 한국 음. 대상으로 서비스를 음.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약간 투자자들은 약간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예. 결론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특근법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아마 바이낸스 사이트에 대해서 그 접근 차단 조치를 하거나 음. 뭐 뭔가 조치를 내릴 겁니다. 근데 음. 지금 바이낸스가 이렇게 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바이낸스를 쓸 수 있게 되는 네.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급법에 따라서 음. 지금 저 거래소들이 신고해야 되는 네네. 기간 9월 24일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코인 거래소들의 운명 어떻게 되나 뭐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죠. 그 아크는 팔고 타이거는 산 것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아크는 좀 알 것 같은데 네. 타이거 그냥 이 제목만 봐서 좀 네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아크는 아마 우리 방 박사님께서 네.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돈다모 언니. 예, 캐시 우드. 네. 예. 여기에 있는 아크 인베스트죠. 여기가 우리 서학개미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산 탑 10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네. ARKK라고 있어요. 네. 아크 이노베이션 ETF. 예.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 이 여기가 그 무슨 주식을 사고 네. 팔고 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ETF이기 때문에 봤더니 최근에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스퀘어, GBTC 이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일종의 이제 주식화했다라고 이제 볼 수 네. 있는 그리고 테슬라 음. 이게 다 보면은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GBTC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입하고 굉장히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도 네. 지원하고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산 곳이고요. 네. 코인베이스는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소니까 네. 이걸 왜 자꾸 팔지? 라고 해서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남 언니 이제 드디어 배신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예. 사실 그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92,500주 정도를 줄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앞서서 한 달 전만 해도 이 우리 돈남 언니가 코인베이스를 떨어져도 사고 계속 네. 샀습니다. 상장하자마자 막 엄청 샀다는 샀어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팔어? 야, 이 언니 배신한 거 아니야? 음. 라고 해서 아마 투자자들이 많이 우려하실 텐데 이걸 좀 뜯어보면은요. 그 암호화폐 전망을 이제 안 좋게 본다.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라기보다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차익 실현 느낌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아크 K의 그 수익률이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에는 15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도 그런 수익률을 기대했으나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네. 나오거든요. 올해는 지지부진하다는 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연초 대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그래도 많이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6, 7%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네. 이른바 펀드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아크 ETF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펀드가 투자자들이 나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코인베이스, GBTC,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안 좋게 봐서 팠다라기보다는 그냥 현금 환매 요청이 있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크는 그렇게 해서 음. 어쨌거나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을 계속 팔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타이거는 산 것 그러면 타이건 사고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크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실까봐 제가 봤더니요. 그 왜 우리가 국내에 있는 상장사들이 그 분기마다 그리고 이제 반기마다 금감원에다가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반기 보고서. 그것과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은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13F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뭐 1억 달러 이상 투자가 된 곳이면 그리고 뭘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아마 신문에서 워런 버핏이 투자한 종목은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다 서친 F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친 F를 봤더니 그 뉴욕에 있는 벤처 캐피탈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서친 F를 딱 뜯어보니까 무려 6억 6,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정도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이게 사실 타이거 글로벌이 출발로 보자면 전통적인 벤처 투자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흐름은 그 전통적인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업체보다 더 활발하게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평일 기준으로요. 2분기에 보니까 매일 1.3건의 투자를 진행했대요. 매일매일. 네. 상당히 유명한 네. 벤처 캐피탈에서 네.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량으로 네네.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한다. 그 타이거 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약 75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타이거 뭔가 좀 낯익지 않으세요? 타이거요? 네. 타이거. 타이거 호랑이인데. 네. 타이거. 예. 타이거 한국에 투자했던 거기를 타이거 펀드라고 있잖아요. 예. 타이거 펀드. 그 밑에 이제 그 타이거 컵스라고 해가지고 그 새끼 호랑이들 해가지고 유명한 한국계 분이 계셨죠. 네. 빌황, 아케고스. 예. 그 타이거 펀드의 타이거 컵스 중에 한 명이 체이스 콜먼이 20년 전에 세운 회사입니다. 이 타이거 글로벌이요. 2003년부터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를 집중하면서 최근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빌 밀러.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 분이 창업한 밀러 밸류 파트너스. 여기도 보니까 2분기 기준으로 또 이제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친 F를 보니까 3천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게 보는 데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죠. 뭐 예.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좀 좋게 보는데 나쁘게 보는데 나쁘게는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차익 실현 때문에 판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 투자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인베이스가요. 일단 상장하고 나서 그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조금 약간 좀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한 게 바로 2분기 실적이거든요. 딱 봤더니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이 22억 3천만 달러, 2조 6천억, 그리고 그 시장 예상치가 17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그 주당 순익 3.45달러, 시장 예상치가 2.33달러였거든요. 그리고 순익이 1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00%가 늘어났습니다. 월간 거래 이용자가 880만 명, 전분기보다 44% 늘었고요. 엄청나죠? 미국에서도 이제 뭐 메이저 글로벌 저기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함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나와서 우리는 코인베이스는 모든 합법적인 암호화 자산을 상장해서 크립토 업계의 아마존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마존에 가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인 두 가지 트렌드를 거론했는데 첫 번째가 사람들이 거래 말고 다양한 분야의 암호화폐를 사용한다. 170만 명의 사용자가 이자 농사를 위해 암호화폐를 예치한다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 수익 구조가 대부분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이제 신성장 동력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두 번째가 탈중앙 트렌드와 이를 받아들이는 코인베이스의 아이디어다라고 해서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자 농사 그게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에서 탈중앙 금융이거든요. 이쪽 부분으로 더 신경을 쓸 거다라고 이제 그 CEO가 앞으로의 로드맵을 밝힐 건데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야, 갈 길 멀다. 무슨 너네는 코인베이스는 크립토계의 아마존이 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 주식의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말씀하신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좀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규제 리스크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벤슬러 위원장이 디파이도 다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했거든요. 현재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코인베이스가 그래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리스크 요인도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 아크는 팔고 타이거는 산 것.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차세대의 먹거리는 블록체인 이겁니다. 김범수 그러면 아시죠? 이 카카오의 이사회 의장 진짜 무려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을 누르고 한국 1위 부자가로 올라선 분입니다. 지금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죠. 이 정도로 이제
급격히 성장한 이제 그룹이 카카오인데요. 이 카카오가 최근에 싱가포르에다가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 크러스트와 비영리 법인인 클레이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그 법인이 싱가포르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흡수해가지고 크러스트로 만든 다음에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더리움을 얘기할 때 이더리움 재단이 있고요. 네. 요거를 개발하는 그 기술 회사인 컨센시스가 있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해서 크러스트와 클레이튼 재단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크러스트는 이제 카카오의 해외 블록체인 사업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제 클레이튼이잖아요. 이 플랫폼이 크려면 이 플랫폼에 올라가는 디앱들의 그 생태계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의 코인을 자랑하고 있는 건 그 이더리움에 올라가는 디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가 이미 크게 조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솔라나라는 코인이 지금 뜨고 있는데 그 뜨는 이유도 솔라나 위에 있는 생태계가 지금 조성이 되면서 네.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뭘 만들겠다는 네, 맞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싱가포르로 한다는 걸로 봐서는 국내 내수용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뭘 해보겠다라는 글로벌을 네. 보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3억 달러 규모의 클레이튼 성장 펀드를 네. 만들어서요.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에 투자해서 이 스타트업이 클레이튼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독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사실 그 첫 번째 비트코인 붐이 일었을 때요. 2017년 말 2018년 그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네. 사실 다 사그라들었거든요. 카카오 역시 당시에 2018년에 그라운드X를 설립을 하면서 블록체인 쪽으로 뭔가 힘을 실어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꺼지고 우리 정부 당국자의 그 태도나 블록체인에 대한 블록체인이라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암호화폐에 네. 대한 좀 약간 꺼려하는 예. 별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X가 사실 카카오 그룹에 뭔가 지원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독자 생존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라운드X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좀 달라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저한테 이제 그라운드X가 만든 그 플랫폼이 클레이튼이고 클레이튼 위에서 쓰이는 토큰이 이제 클레이거든요. 그래서 클레이에 대한 관심이 네, 높아지고 맞아요. 있고요. 클레이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김범수 의장님 마음에 달렸다. 왜냐하면 사실 클레이에 대한 기대는 카카오 그룹이 이 클레이를 키워줄 거다라는 그 기대감에서 사실 클레이를 사는 거잖아요.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간에는 뚜렷한 이 클레이튼을 밀어주겠다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저기 이제 방치된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법인 크러스트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오너가 얼마나 관심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네. 누가 어떤 갔냐? 분들이 갔는데요? 크러스트 대표가요. 송지호 음. 카카오 공동체 성장 센터장. 김범수 의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창업 멤버입니다. 네. 역시나 똑같은 창업 멤버인 강준열 전 카카오 최고 서비스 책임자와 신정환 전 카카오 총괄 부사장까지 합류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다 네. 지금 싱가포르로 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어벤져스를 음. 싱가포르로 보낸 겁니다. 블록체인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카카오가 이쪽 그 블록체인 사업 쪽으로 상당히 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아까 말씀하시기를 결국 김범수 의장의 좀 의지에 달렸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 자기가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을 네. 이쪽으로 보냈다는 건 그만큼 이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의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추정컨대 네. 이게 카카오가 지금 현재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 내수잖아요, 내수. 그래서 골목상권 침해. 네. 플랫폼 깔아놨더니 자기들 플랫폼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요금 올리고 계속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스마트 호출 비용 올리겠다고 했다가 이제 맞아가지고 무산이 돼서 결과적으로 5,000원까지 못 올리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다음에 바이크 요금도 개편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되고요. 지금 카카오에 대한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벗어나려면 여기서 더 성장을 하려면 이제는 내수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전진 기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이버를 내수 기업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약간 뭐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글로벌한 서비스가 뭐
웹툰 정도 빼고는 없다라고 봐야 되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러면 글로벌하게 카카오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를 김범수 의장이 고민한 결과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 김범수 의장이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카카오톡이 10년을 맞은 게 지난해래요. 지난해부터 야 우리가 지금까지 카카오톡이 뜬 거는 뭐였냐면 그전에는 다 컴퓨터, 웹 메신저였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처음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들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았어. 10년 동안. 그럼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뭐 먹고 살지? 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10년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플랫폼과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그룹이 성장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예, 카카오가 이제 새로운 뭐 영역으로 더 크게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네, 할 맞습니다.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자들은 또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코인 투자자들은 맞아요. 클레이는 어떻게 될까? 뭐 이게 또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 클레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봐서 그 전에는 답을 만들었어요. 김범수 의장님 마음에 달렸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의장님 마음이 바뀌셔서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걸로 네. 봐서는 이쪽 사업을 계속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문제가 뭐냐? 최근에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데는 약간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네.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블록체인 쪽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고란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코인 거래소 운명 어쩌나. 두 번째는 아크는 팔고 타이거는 산 것. 세 번째 김범수 차세대 먹거리는 블록체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코인 파헤치기 쭉 세 가지 이슈를 이제 좀 묶어가지고 한 줄 평하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안다. 음. 네, 아는 사람은 안다. 모르는 사람 모른다. 자, 네, 어떤 얘기죠? 네. 사실 뭐 그 아크의 캐시우드 돈나먼이나 타이거 글로벌이나 다 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믿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김범수 의장도 알기 때문에 지금 아는 사람은 알아서 지금 블록체인 쪽으로 힘을 실기로 한 거고요. 거래소의 경우에는 사실 이 규제 당국이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산업의 이 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방식의 규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은 안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좀 저희도 좀 뭐 알려고 좀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자 그럼 8월 19일 목요일 고란 대표님과 함께한 코인 파헤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투. 네. 네, 성공 투자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